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 중인 30대 후반의 여자 정미선입니다.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을 무렵 이혼을 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나서 이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너무 소름 끼쳤던 제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의 전 남편은 대형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헬스, 필라테스, 스피닝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있는 규모가 제법 있는 센터였죠. 그 센터는 저희 시댁 건물에 있었고요. 시댁은 여유 있는 편이었지만 제 남편 자체는 크게 능력이 있거나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유학도 다녀오고 부족함 없이 온갖 공부도 했었다지만 학벌도 그저 그렇고 딱히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이 피트니스 센터를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저랑 선을 봐서 결혼을 한 거고요. 사실 피부과 닥터인 저에 비해 남편의 스펙은 크게 잘난 건 없었습니다. 시댁에 돈이 많다는 게 유일한 메리트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너무 착하고 다정다감해서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고집도 좀 센 편이고 자기 주장도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불같은 성격이라면 남편은 물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결혼을 했고 큰 문제 없이 3년 정도 살았습니다. 아이는 없었는데 둘 다 합의된 딩크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동안 저희 집안일을 관리해 주시던 도우미분이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집안일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시이모님께서 저희 병원에 관리차 오셨어요. 피부 관리 때문에 종종 오셨거든요. 집에서 일해줄 사람 찾는다며? 네, 이모님. 원래 일해주시던 분이 갑자기 그만두셔가지고. 사람 들이는 건 잘 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원래 일해주시던 분이 집안일도 잘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너무 좋았는데 개인 사정이 생기셔서. 우리 집 일해주는 아줌마한테 물었더니 같은 사무실에 꽤 괜찮은 사람 있다고 하는데 소개시켜줘? 그럼 너무 감사하죠. 진주에서 왔다고 했고 나이는 한 40 중반? 생각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네요. 그렇지. 근데 젊은 사람이 일은 더 잘하지. 하지만 나이가 너무 젊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둘이 사는데 그렇게 젊은 사람이 오는 건 좀 걸렸습니다. 제가 잠깐 망설이니까 시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일을 꼼꼼히 잘하고 야무지다고 하더라고. 성격도 아주 밝고. 그러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번 만나볼 테니. 내가 연락처 넘길게. 감사해요. 그렇게 밖에서 따로 만나게 된 오영미 씨는 첫인상부터 정말 좋았습니다. 수수하고 단아하신 분이었는데 늘 웃는 인상이더라고요. 제가 30대 중반이니까 저보다는 10살가량 많은 거였죠. 그분은 진주에서 올라왔고 이혼을 하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하신 지 오래되었느냐 했더니 전에 일했던 곳에서 6년 동안이나 일을 하셨다더군요. 그렇게 저희 집으로 출퇴근을 하기로 했죠. 저는 좀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인데 그분의 일솜씨는 입을 댈 곳이 없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모든 식재료를 분류해 라벨도 붙여두고 싱크대 하부장이 찌든 때까지 모조리 닦아내시더라고요.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제 깐깐한 방어 기제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죠. 자기 집처럼 집안일도 꼼꼼히 해주시고 성격도 둥글둥글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분을 소개해주다니 시이모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음식도 처음엔 좀 간이 셌는데 그런 것도 말씀드리니 금방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그 도우미 분이 오고 나서 저희 집은 먼지 한 톨 없이 빛났습니다. 너무 만족이었죠. 시이모님 너무 감사한 거 있지? 아주머니가 일 너무 잘해주셔.
그러게, 집이 아주 반딱반딱하다. 사실 나랑 10살 정도 차이 나는 거라서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다. 그렇다고 언니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편하게 불러. 호칭이 중요한가? 다음에 백화점 가면 화장품 세트라도 사드려야겠다. 그렇게 해. 자기가 그런 거 참 잘 챙기는 것 같아. 잘 챙겨야지. 집안일을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나 너무 만족이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만족이었고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평화에 소름 끼치는 균열이 생긴 건 유난히 덥고 습했던 어느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몸도 좀 안 좋고 해서 진료를 다른 동료 의사에게 넘기고 저는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2시간 일찍 귀가한 날이었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묘한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공기가 좀 달랐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거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진주 아주머니가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도 너무 당황했고 그분도 제가 갑자기 들어오니 당황한 얼굴이었죠. 아유, 사모님, 이 시간엔 어쩐 일로?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 미안해요. 내가 오늘 욕조 청소하고 있는데 땀이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찜찜하고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서 간단히 샤워 좀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미안해서 어쩌지? 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얼른 머리만 말리고 싹 치워놓을게요. 아주머니는 미안해하며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곤 했지만 사실 속으론 너무 황당했습니다. 일하러 온 집에서 땀이 많이 난다고 샤워를 하기도 하나? 그럴 수 있는 일인가?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집에 아주머니 혼자 계신 줄 알았는데 안방에 남편이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경악을 했죠. 뭐야? 당신 집에 있었어? 어? 아, 당신 왔어? 언제 왔대? 저는 기함을 했죠. 당신이 있는데 샤워를 했단 말이야? 누가? 진주 아주머니 말이야. 거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셨더라고. 아, 샤워? 아, 땀을 많이 흘려서 그랬나 보지 뭐. 저는 작게 소근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하시는 분이 남의 집에서 씻는 게 말이 돼? 저는 너무 황당해서 따졌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며 너털웃음을 짓더라고요. 날이 너무 덥잖아. 아무리 에어컨 틀어놔도 일하다 보면 땀도 많이 나고 찜찜하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씻으셨겠지. 당신이 안방에서 자고 있었잖아. 혼자 계신 것도 아니고. 당신 있는 거 진주 아주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 아니야? 신경 안 쓰셨겠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별것도 아니잖아. 라는데 저는 남편의 태도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혼자 집에 있다가 씻은 것도 아니고 방에 남편까지 있는데 샤워를 하고 나온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죠. 저는 그때 뭔가 직감적으로 남편과 아주머니의 사이가 좀 심상치 않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부터 아주머니를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말았죠.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내오는 아주머니의 손끝이 남편의 어깨에 스치듯 머무는 것을 말이에요. 너무 찰나였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아주머니와 주고받는 그 은근한 시선도 포착하였죠.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이 너무 교묘했지만 분명 이건 뭔가가 있다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봤자 남편이 바른 대로 말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모르는 둘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몰래 작은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두었어요. 제가 집에 없는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의 계획은 시작도 전에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틀도 안 돼서 아주머니에게 딱 들켰거든요. 퇴근하고 돌아왔는데요.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남편은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니까 남편은 굳은 얼굴로 초소형 카메라를 건네주는 겁니다. 미선아, 너 이거 뭐야?
저도 깜짝 놀랐죠. 나름 숨긴다고 숨겼는데 바로 들킨 거였습니다. 아, 이게... 미치겠다. 아주머니는 눈이 시뻘개져서 훌쩍거리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오늘까지만 나오는 걸로 하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내 집이라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무섭고 섭섭해서 더 이상 이 집에서 일 못하겠네요. 저는 너무 민망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 그게 아니라 그냥 방법용으로. 왜요? 제가 뭐 훔쳐가기라도 할까봐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사실대로 말도 못하고 미치겠더라고요. 저 이런 오해받으면서 일할 생각 없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미선아, 뭐해? 사과 안 드리고. 죄송해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섭섭해했죠. 남편은 적극적으로 아주머니를 달래더라고요. 이 사람이 실수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계속 일해주세요. 죄송해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왜 저렇게까지 붙잡나 싶어서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남편이랑 저 아주머니가 수상해서 설치한 거다 보니 남편이 아주머니에게 쩔쩔매는 모습도 안 좋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어거지로 사과를 했고 그 아주머니는 어쨌든 집에서 계속 일하기로 했지만 제 마음속에 의심은 여전히 있었죠. 그런데 이 일이 시어머니와 시이모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니, 내가 어련히 알아서 괜찮은 사람 소개해줬을까? 그런 걸 왜 설치한 거야? 뭐 훔쳐갈 것 같아서 그랬어?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동양 사람이래. 그래서 나도 믿고 소개해준 거구만. 그런 거 동의도 없이 함부로 설치하고 그러면 요즘은 큰일 나. 그러게. 그리고 집안일 해주는 사람인데 그런 걸 설치해둔 걸 모르겠니? 일 잘해주고 꼼꼼하다는데 왜 그런 거야? 뭐 집에서 물건이라도 없어졌어? 저는 고민 끝에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실은 저는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은 저를 오히려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좀 빡빡하다. 사람이 일하다가 너무 덥고 땀 흘리면 씻을 수도 있지. 씻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안방에 찬호 씨도 있는데 씻으셨다니까요. 찬호가 자고 있었다니까 신경 안 썼겠지. 안에서 옷 다 갈아입고 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너 너무 그렇게 의심하고 그러면 안 좋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찬호가 얼마나 착하고 너밖에 모르는데 그럴 사람이니? 심지어 그 도우미는 너네보다 10살이나 많다며. 근데 찬호랑 아휴 무슨 그런 10살 많다고 여자 아닌 것도 아니고 젊은 분이세요. 얘 좀 봐라. 너 조심해. 그러다가 의부증 돼. 어머니, 의부증이라뇨. 의심할 걸 해야지. 찬호가 그러래냔 말이야. 얘가 큰일 날래네. 어머님은 오히려 자기 아들 의심한 걸 불쾌해하시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말을 말자 싶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일로 저만 괜히 일 잘하시는 도우미분 의심한 의부증 환자가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후로도 찜찜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한 병원 동료에게 털어놓았는데 그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남자가 바람피잖아? 그러면 아내가 그거 직감으로 느낀다? 그래? 너 그거 직감일 수도 있어. 그 여자가 40 중반? 그럼 한창 젊은 나이인데 아예 너네 남편이랑 그럴 일 없다고 단정 짓는 것도 이상한 거지. 내 말이. 정 의심스러우면 그 아주머니 뒤를 한번 캐봐. 뒤를? 내 친구가 예전에 이용했던 탐정사무소 있거든. 꽤 잘한다는데 알려줄게. 어차피 그 아주머니 계속 쓸 거면 너도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연락처 좀 알려줘.
그렇게 저는 병원 동료의 소개로 실력이 확실하다는 탐정사무소에 진주 아주머니의 뒤를 캐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의심은 하고 있지만 다 사실 저의 착각일 거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 뒷조사를 의뢰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진주 아주머니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든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죠. 40대 중반의 진주 출신이라던 진주 아주머니, 오영미란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리춘이고 신분을 세탁해 한국에 들어온 조선족이었더군요. 저에게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산다고 했지만 중국 길림성에는 버젓이 남편과 아들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혼도 하지 않았고요. 심부름 센터가 몰래 녹음한 통화 녹음 파일이 있었는데 낯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누군가 통화를 했습니다. 중국어로 말이죠. 탐정 사무실에서는 그 녹음된 내용으로 따로 번역도 해놨는데 그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를 몰아내고 그 집 안주인이 되겠다. 남편이 어수룩해서 구워 삶는 건 문제도 아니다. 중국에 있는 남편에게는 지금도 돈을 보내고 있는데 기회 봐서 연락을 끊고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편과 그 여자 리치는 제 예상대로 불륜관계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눈이 맞은 불륜관계도 아니고 그 여자가 의도적으로 제 남편에게 접근한 거였죠. 제 남편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이용하는 발판에 불과했던 겁니다. 심부름 센터에서 알아와준 내용은 생각보다 많더군요. 그 여자는 혼자서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도 그곳을 자주 드나들었던 사진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10살이나 많은데다 그냥 평범하기 그지없는 여자인데 도대체 뭐에 그렇게 홀딱 넘어갔는지 남편의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고 솔직히 제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고작 한국에서 정착하려는 발판으로 이용당하는 남자가 내 남편이구나 싶어서요. 저는 남편이 그 여자 집을 드나드는 사진과 그 여자가 신분 위조를 했다는 증거들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면서 조용히 이혼 준비를 했어요. 솔직히 너무 정 떨어져서 같이 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 여자를 편들고 두둔하고 저를 이상하게 몰아세웠던 남편놈의 얼굴을 떠올리니 저도 참을 수가 없고 결혼 생활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혼 준비가 모두 되고 나서 차를 몰아 어딘가로 갔습니다. 제가 간 곳은 바로 시댁이었어요. 저는 모든 자료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의사 며느리를 가문의 훈장처럼 자랑스러워하던 어머님께 이 모든 사실을 밝히자 기함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뭐야? 보시는 그대로예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저희 집 일해주는 그 여자랑 찬호 씨는 불륜관계였어요.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왜? 저도 모르죠. 도대체 뭔 생각이었는지. 어머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몇 번이나 보시더니 이모님께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야, 이게 다 뭔 일이야? 네가 소개해줬다는 그 도우미 여자 말이야. 진짜 우리 찬호랑 바람이 났단다. 아우 진짜야. 지금 미선이가 증거를 다 가지고 왔어. 너는 소개를 해줘도 어떻게 그런 여자를 소개해주니? 그 여자 네가 알고 있는 거랑도 완전 달라.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니? 어머님은 이모님에게 전화해 펄쩍펄쩍 뛰셨어요. 잠시 후 이모님이 어머님 댁으로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너네 집 가봐야겠다. 그 여자 집에 있지? 있겠죠. 어머님은 부랴부랴 아들에게도 전화를 거시더군요. 얘, 너 지금 어디야? 센터야? 나 지금 너네 집 가니까 너도 당장 와. 아, 뭘 물어. 당장 오라면 올 것이지. 그러면서 어머님이 전화를 끊고는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잠시 후 이모님이 무슨 일이냐며 오셨고 어머님은 가면서 얘기하자면서 일단 차에 올라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모님과 어머님이 제 차에 올라탔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도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야? 혹시 엄마랑 같이 있어? 나 어머님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야. 왜? 몰라서 물어? 너 우리 집에서 일해주는 그 여자랑 바람났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듣다가 폰을 뺏어갔죠. 야, 이 미친놈아!
너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그렇게 저희는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주 가관이었어요. 그 여자가 소파에 드러누워 있다가 저희가 오니 깜짝 놀라 일어나더라고요. 소파 테이블에는 먹다만 주스와 과일까지. 하는 짓은 영락없이 자기가 이 집 주인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이 시간에 어쩐 일로 큰 사모님이랑 이모님도 오셨네요. 이모님도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물었죠. 당신 오영미라는 사람이 아니라며? 네? 조선족이고 길림성인가 거기서 왔다며? 그 말에 그 여자의 눈이 커지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거들었죠. 그것뿐인가요? 저한테는 이혼했다고 하는데 이혼은 무슨. 중국의 아들하고 남편하고 그대로 있던데요. 돈도 매달 보냈죠. 그 여자가 당황해서 누나를 굴리더라고요. 본명이 류친? 그리고 내 남편이랑 바람핀 것도 맞더만.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본데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죠. 다 알아봤거든요, 리춘 씨. 내 남편 꼬댁에서 이혼시키고 여기 들어앉을 생각이었죠. 그 여자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희 시어머니도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니, 어따 대고 누굴 넘봐 넘보기? 당신 이거 사기야, 사기. 알아? 무슨 사기요? 내가 뭘 어쨌다고 몰려와서 이래요? 이 뻔뻔아, 이 집 살림 도와달라고 불렀지. 남의 아들 꼬득이라고 월급 준 줄 알아? 그러더니 어머님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며느리인 저를 위해서라기보다 자기 아들을 넘본 것에 더 화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그 여자도 참지 않고 어머님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님과 그 여자는 둘이서 뒤엉켰고 이모님도 어머님을 도와 그 여자를 때리고 떼어내려 안간힘을 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 힘도 엄청 세서 어머님하고 이모님이 못 당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팔짱 끼고 그 꼬라지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엮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바닥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어머님은 생쇼 말라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 순간 남편이 들이닥쳤죠. 그 여자는 제 남편에게 가면서 도와달라 살려달라 애처롭게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이모, 그만하세요. 이 여자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 말에 어머님, 저 이모님 모두 입이 뜨악했습니다. 임신? 괜찮아요, 영미 씨? 배가 너무 아파요. 빨리 병원. 우리 애기? 저는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알겠어요. 남편은 그 여자를 부축하는 겁니다. 야, 너 미쳤어? 이 여자랑 바람 난 것도 모자라 임신? 엄마, 나 이 여자 사랑해요. 뭐? 야, 찬호야, 너 미쳤니? 너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이 여자 한국 사람도 아니고 다 속인 거래. 다 거짓말이래. 남편은 놀라면서도 이내 꿋꿋한 표정이더라고요. 일단 병원부터 갈게요. 그렇게 남편은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갔고 어머님은 뒷목 잡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 기막힌 상황에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은 어머님을 보고 말했죠. 진짜 기가 막히네.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더 볼 것도 없네요. 미선아, 잠깐만. 뭔가 오해가 있을 거다. 다 들으셨잖아요. 저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네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야, 너는 소개해줘도 어떻게 저런 애를... 내가 알았어? 아휴. 어머님은 이모님에게 원망을 퍼붓는데 저는 자리에 더 있기도 싫어 가방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 들어보니 그 여자는 결국 유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남편더러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엔 그냥 편하고 좋았대요. 친한 누나 느낌으로 친근하고 같이 있으면 편안했답니다. 남편 말로 저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같이 있으면 늘 긴장이 되고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 여자랑 같이 있을 때면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고 좋았답니다. 맨날 집에서 마주치니까 묘한 감정이 생겼다가 둘이선 선을 넘게 되었는데 그 후로 제 눈을 피해서 집에서 불륜행각을 이어왔던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여자가 샤워하는 것을 봤었는데 그게 그런 광경이었나 봅니다. 남편도 그 여자도 걸리고 나서도 얼마나 천연덕스러웠던 건지
역겹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그 여자를 어느새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자기가 지켜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여자래요.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같이 살겠다고 했답니다. 어머님은 제가 모은 자료를 남편에게 주었다고 했죠. 그 여자가 모든 걸 다 속였다고. 그런데 남편은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건지 상관없다고 했답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신분을 사기치고 중국에 남편과 자식까지 있고 아들보다 10살이나 많은 여자인데 그런 여자랑 아들이 살겠다고 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완전 그 여자한테 제대로 씌어서는 그 여자를 책임지니 어쩌니 했답니다. 저도 제가 저렇게 머저리 같은 인간이랑 결혼을 했구나 싶어서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했죠. 그런데 거의 이혼 막바지일 때 듣게 된 일이 더 막장이었습니다. 오영미, 아니 리친의 남편이 한국에 들어왔고 남편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쌩 난리를 쳤대요. 내 와이프하고 붙어먹은 놈이 너냐고. 남편은 겨우 그 남자를 말렸는데 그 남자는 온 동네 소문 다 내기 전에 조용히 돈을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돈 받으면 입 다물어 준다고요. 심지어 오영미가 언제 찍은 건지 남편의 나체 사진까지 들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오영미와 그 남편은 한통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 사기단이었는지 뭔지 남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다가 결국 시어머니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네요. 저는 남편이 그토록 어수룩하고 천지분간 못하는 머저리인지 몰랐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들인 대가는 집안 전체가 개망신당하고 돈까지 제대로 뜯긴 거였죠. 저는 그 와중에 이혼 마무리하고 현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그토록 머저리 같은 짓을 했다는 걸 말하는 것조차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정도라고만 했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았거든요. 제 앞에선 그렇게 위축이 되었고 자신감이 떨어졌다던 전 남편. 남편은 음흉한 위선과 무능을 착함으로 포장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자신감을 찾게 해준다던 그 여자의 손길이 사실은 그의 목을 죄는 올감이었다는 걸 이제는 아주 잘 깨달았겠죠. 저는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다시 저를 위해 씩씩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국가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이영은입니다. 제 남편 이광호에게는 대학교 시절부터 무척이나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남자 셋에 여자 한 명으로 구성된 이 무리에서 유일한 홍일점이 바로 강보라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실장 직함으로 일을 거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저 시간이나 때우며 뺀질거리는 쪽에 가까운 백수였죠. 원래는 대학교 때 다른 여학생들도 이 모임에 섞여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레 멀어지거나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는데 유독 강보라만큼은 끝까지 그 남자친구들 틈에 끼어남아 있었죠. 마치 여왕벌처럼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친구들을 소개해준다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강보라의 태도에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강보라는 노골적으로 저를 반기지 않았을 뿐더러 내내 제 남편 옆에 붙어서 자기가 저보다 저희 남편에 대해 훨씬 더 잘 안다는 듯 행동했거든요. 자기가 더 친하고 특별한 사이임을 과시하려는 듯한 그 태도에 기분이 상하는 건 당연했죠. 그 후 저희가 새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남편 친구들을 집들이에 초대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여전히 저를 힐끗거리며 의식하고 남편과 더 허물없는 사이인 척 굴려 애쓰는 강보라의 모습에 황당함을 느껴야만 했죠. 그렇게 집들이가 끝나고 친구들이 돌아간 뒤 저는 남편에게 허심탄회하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보라 씨가 혹시 자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예전에 사귀었다던가. 에?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자꾸 나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같아서.
혹시 옛날에 둘이 사귀었거나 썸 같은 게 있었나 싶더라고. 제 진지한 물음에 남편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걔랑 미쳤다고 사귀냐? 그리고 보라 걔 원래도 아무 남자한테나 다 그래. 대학교 때부터 좀 유명했고. 솔직히 오랜 친구라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톡 까놓고 보라 걔는 행실이 너무 해퍼. 저는 남편의 말에 눈을 흘겼습니다. 참나, 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선 뒷담? 당신하고 당신 친구들 우정 알만하네. 자기가 신경 써하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지. 그리고 친구니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야. 톡 까놓고 보라 걘 아마 결혼 못할걸? 애가 영 가볍고 해퍼서. 남자들이 연애는 해도 결혼을 하려고 하겠냐? 저는 남편의 말에 오히려 눈을 더 흘기게 되더라고요. 자꾸 해프다 어쩐다 하는데 당신이랑도 뭔가 좀 있었나 본데? 남편은 즐거우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진짜 아니라니까. 나 맹세코 그런 스타일 딱 질색이야. 친구로서는 털털해서 괜찮지만 이성으로서는 완전 별로라니까. 자기도 잘 알잖아. 나 그렇게 가벼운 스타일 완전 싫어하는 거. 남편이 너무나도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질색하는 거예요. 하도 그러길래 그냥 보라 씨가 그런 스타일인가 보다. 남편도 보라 씨에 대해서 친구긴 하지만 이성적인 감정은 눈꼽만치도 없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 반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승진기념으로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한톡 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죠. 다만 제가 이번 달 말에는 다른 지역으로 출장이 잡혀 있으니 그때만 피해서 약속을 잡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은 친구들이 하필 제가 출장 가는 그날만 시간이 된다고 우겼대요. 그래서 그냥 그날 모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제 친구도 아니고 남편 친구들이었기에 저는 안 봐도 그만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난 어차피 출장 가야 하니까 친구들끼리 놀아. 라며 쿨하게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출장 그리고 남편이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놀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출장지에 도착해 낮에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같이 출장을 간 동료와 잠자기 전 맥주를 마시며 가볍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레 오늘 남편이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 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어머 주임님, 너무 쿨하신 거 아니에요? 그 모임에 여자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내가 집을 비웠는데 남편이 여사친 껴서 집에서 술을 마신다고요? 저는 그 말에 웃었죠. 여사친도 껴있긴 하지만 워낙 오래된 친구들이라서요. 괜찮아요. 에이, 주임님. 아무리 그래도 여자 남자 사이에 완벽한 친구는 없는 법이에요. 저는 좀 찜찜해서 싫을 것 같은데요. 동료의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찜찜하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사실 저도 보라 씨가 신경이 안 쓰인 건 아니었습니다. 혹시 내가 없다고 술김에 내 남편한테 더 엉겨붙거나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제가 있을 때도 막 그러는데 제가 없으면 오죽하겠나요. 그때 문득 저희 집에 설치해둔 홈캠이 떠올랐습니다. 이사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단지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방법용으로 설치해둔 것이었죠. 하나는 거실 책장 위에 올려두었고 다른 하나는 안방 구석에 교묘하게 숨겨두었습니다. 저는 슬며시 핸드폰을 들어 거실 홈캠 앱을 켜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과 친구들 3명이 모여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강보라는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다른 친구들과 섞여 그저 평범하게 술자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역시 별일 없네. 그냥 평소처럼 술판일 뿐이네. 저는 마음을 놓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씻고 나와 잠자리에 들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홈캠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보라 씨랑 진영 씨가 좀 다투고 있는 거예요. 둘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고 제 남편과 또 나머지 친구 한 명이 말리고 있었던 거죠. 뭐 때문에 싸우나 했는데 그 싸움으로 보라 씨가 먼저 일어나서는 현관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은 기다란 복도가 있고 그 끝에 현관과 화장실이 있는데요.
제가 보는 홈캠에서는 복도 쪽은 아예 안 보입니다. 그저 보라 씨가 먼저 나가기에 화가 나서 집에 간 줄 알았어요. 뭐 때문에 싸웠나 의아하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개진 진영 씨를 다른 친구들이 위로를 했지만 진영 씨도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기고 나갔습니다. 다른 친구 한 명도 덩달아 일어났고 저희 남편도 배웅하려는 건지 따라 나가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다툼이 있었고 갑자기 술자리가 파한 것 같았죠. 왜들 그러지 생각하며 아무도 없는 홈캠 끄려다가 무심코 안방 쪽 홈캠을 전환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실 쪽 홈캠에선 안 보이지만 안방 쪽 홈캠에는 아주 기괴한 무언가가 찍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눈을 의심할 정도였고 너무 놀라 소리까지 지를 뻔했죠. 거실 쪽 홈캠은 주방 쪽으로 비추고 있었기에 복도가 안 보이지만 안방 쪽 홈캠은 문만 열려 있다면 복도 끝이 보이는 구조였거든요. 모두 나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리며 강보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관을 통해 나간 게 아니라 화장실을 간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보라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당연히 현관으로 걸어나가 남편이나 친구들을 따라 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조심스럽게 화장실 앞에서 거실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치 애벌레처럼 바닥을 기기 시작하면서 안방으로 오는 겁니다. 보고도 뭘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어 넘어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몸을 바닥에 착 밀착시켜서 꿈틀꿈틀거리며 안방으로 오는데 그걸 지켜보는 저는 등골이 오싹하고 무슨 공포영화 보는 것 같더라고요. 기괴함에 핸드폰 던질 뻔했죠. 이 여자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도 못 다물고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기는 강보라는 저희 부부의 안방으로 오는데 마치 안방에 있는 홈캠을 향해 점점 기어오는 것 같아서 더 기괴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보라 씨의 기행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죠. 안방까지 다 들어온 강보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갑자기 입고 있던 겉옷을 훌렁 벗어던졌습니다. 어깨와 쇄골이 훤히 드러나는 얇은 나시차림이 된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저희 부부의 침대 위로 올라가 대자로 드러눕는 겁니다. 황당함을 넘어 불쾌함이 밀려왔죠. 참 술주정 한번 고약하네 싶고 다시는 우리 집에 안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취했다 한들 미치지 않고서야 친구네 안방에 들어와 드러눕다뇨. 그것도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바닥을 기어서요. 남편이 들어오면 시겁하며 저 여자를 쫓아내겠지 생각하며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친구들을 배웅하고 돌아온 남편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있는 강보라를 발견하곤 좀 당황한 얼굴이더라고요. 그런데 곧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좀 황당하다는 듯 말하는 거예요. 너 여기 있었어? 아까 먼저 집에 간 줄 알았더니. 강보라는 침대에 누운 채로 나른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간 거 아니고 화장실 갔는데? 나와보니까 걔네가 나 놓고 가던데? 집에 먼저 간 줄 알았으니까. 너 아까 진영이랑 싸우길래 진영이가 너네 집 가본다고 하던데. 아, 오지 말라 그래. 조진영 말도 하지 마. 개 짜증나. 참나. 남편은 겉옷을 벗으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근데 너 안 가냐? 안 가. 나 취해서 여기서 자고 가려고. 야, 미쳤어. 다 찍혀. 우리 집에 홈캠 있는 거 못 봤어? 걱정 마. 내가 거실에 있는 홈캠 안 찍히게 기어왔어. 뭐라고? 저 화장실에서 여기까지 기어왔다고. 안 찍혔을걸? 헐, 너 진짜 대박이다. 이제 자고 가도 되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저지른 기행도 아니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실 홈캠을 피해서 안방으로 기어온 것이었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몰래 안방으로 올 생각으로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지도 않는 남편도 비정상적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진 상황은 제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죠. 적당히 마시지.
남편이 타박하듯 말하자 강보라가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이리 와봐. 너도 피곤할 텐데. 아, 진영이가 알면 나 죽는데. 알긴 뭘 어떻게 알아. 나 집에 간 줄 안다며. 그렇긴 한데. 우리 오랜만이네. 빨리 와봐. 아, 있어봐. 일단 씻고. 뭘 씻어. 처음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 이리 와봐. 강보라가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남편은 거부하는 신용조차 없이 침대로 끌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안방 홈캠의 마이크를 통해 두 사람이 이상야릇한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쪽으로는 홈캠이 가지 않아서 영상이 찍히진 않았지만 소리는 다 찍힌 거죠. 그걸 듣는 제 심정은 오죽했겠나요. 손발이 차갑게 식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저희 집에서 이런 짓거리를 벌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나요. 그렇게 충격에 빠져있는 그때 갑자기 남편이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맞다. 안방에도 있는데. 뭐가? 아이씨, 안 봤겠지? 그 외마디 비명과 함께 제가 보고 있던 홈캠의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아마 남편은 그제야 안방 홈캠이 생각나 카메라의 전원을 뽑아버린 모양이었죠. 미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전원까지 뽑아버리면서도 그 짓거리를 하겠다? 저는 그 길로 곧장 옷을 깨어입고 바로 차키를 챙겨 들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출장지에서 집까지는 차로 꼬박 3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캄캄한 밤 저는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고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죠.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지만 오로지 저 인간의 꼬라지를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끝장을 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고 마침내 저희 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저는 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다께서 전화를 받은 동생에게 영상통화로 전환하라고 한 뒤 화면 너머의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녹화되는 걸로 설정해주고 지금부터 집에 들어갈 건데 녹화되는 거 다 저장하게 해놔야 돼. 알았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동생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어락을 조용히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굳게 닫힌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손에는 핸드폰을 쥔 채 문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에 불은 꺼져 있었지만 복도에 불빛이 비치며 침대 위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옷을 모두 벗은 채 잠들어 있었죠. 저는 샅샅이 그것들을 찍었습니다. 잠시 후 인기척에 일어난 남편과 강보라는 휴대폰 화면을 치켜들고 서 있는 저를 보고 저승사자라도 나타난 양 즐겁을 하더라고요. 야, 이 미친 것들아! 제가 악을 쓰자 홍비백산한 강보라가 옷으로 몸을 가리며 도망가려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대로 달려들어 강보라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거다! 아! 강보라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고 남편이 당황하여 저를 뜯어말리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머리채마저 다른 한 손으로 틀어쥐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니 저도 모르게 엄청난 괴력이 뿜어져 나와서 양손으로 두 사람 머리채를 잡은 거죠. 남편은 저를 뿌리쳤는데 그 와중에 영상통화가 켜져 있는 제 휴대폰을 발견하고는 그걸 들고 도망치려 하는 겁니다. 저는 안방 구석에 있던 물건과 방바닥에 전원이 뽑혀있던 홈캠을 집어들어 남편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홈캠에 맞은 남편이 바닥에 자빠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겉옷만 대충 걸친 채로 도망가더라고요. 신발도 한 짝만 신고요. 아마 제 폰에 동영상 증거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그걸 지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남편이 제 휴대폰을 빼앗아 가봤자 동생 쪽에서 이미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고 있었기에 상관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고 동영상 녹화가 아니라 영상통화 녹화를 한 거죠. 동생이 저장을 할 수 있게요. 안방에는 저와 강보라 둘만 남았습니다. 강보라는 팬티 바람으로 도망가는 제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혼자서 쩔쩔매더라고요. 아이씨,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해. 저는 강보라를 혐오스럽게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진짜 추접스럽다. 바닥 설설 기어 들어와서 내 남편이랑 그러고 싶어? 진짜 그렇게까지 남의 남편이랑 뒹굴고 싶더냐고.
강보라는 제 말에 기가 질린 듯 하더니 제가 기가 막혀 하는 틈을 타 저를 강하게 밀치고는 옷만 손으로 들고 도망치듯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강보라가 밀치는 바람에 저도 확 넘어지면서 화장대에 허리를 부딪히기까지 했죠. 허리가 아파서 끙끙대는 사이에 이미 줄행랑을 쳤더군요. 저는 두 사람이 모두 도망간 텅 빈 집, 어지러운 안방을 뒤로하고 일단 현관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다른 번호로 바꿔버렸습니다. 겉옷 하나랑 신발 한 짝만 신고 간 남편 놈이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말이죠. 몇 시간 뒤 차가운 새벽 밖에서 덜덜 떨며 서성거리던 남편이 다시 돌아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빅 삐비빅.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렸죠. 저기 영은아, 문 좀 열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얇은 옷가지에 한쪽 신만 신은 남편이 밖에서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결국 한참을 문 밖에서 떨던 남편은 포기했는지 잠잠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제 폰으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부탁했더라고요. 저는 그 밤 동안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머리가 차갑고 맑아졌어요. 저는 다음날 회사로 갔습니다. 출장 간 사람이 갑자기 회사로 오니 다 황당해했고 저랑 같이 출장 간 동료도 깜짝 놀랐다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니 제가 없어져서요. 저는 대충 집에 큰일이 있어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는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원래 폰은 분실했다고 하고 해지 후 새 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어젯밤 남편과 강보라가 저희 집 안방에서 벌인 짓, 그리고 제가 현장을 덮쳐 남편이 도망간 걸 전달했습니다. 남편은 아마 시동생네 자취방에 가 있을 거란 말도 덧붙이고요. 시부모님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하시며 당장 올라오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 정리 다 끝났고 이혼은 무조건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서 받은 영상통화본과 제가 확보한 홈캠 영상을 챙겨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저는 망설임 없이 강보라와 남편을 상대로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저는 상간녀 소송 소장을 강보라와 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보라의 부모였습니다. 딸이 남의 가정을 파탄냈으면 고개를 숙여도 모자랄 판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였습니다. 네가 우리 딸 머리채를 잡고 때렸다며? 남편 간수 못한 네 잘못이지. 왜 애몬 우리 딸을 패? 너 이거 폭행죄로 당장 고소할 거야. 너 공무원이라며? 네 직장 쫓아가서 공무원이 사람 팼다고 인터넷에 올려줄까? 알고 보니 강보라가 부모에게 자기가 한번 실수했는데 제가 자기를 밀쳐 허리를 다쳤다면서 저를 맞고소하겠다고 펄펄 뛰었다는 겁니다. 저는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대신 통화 녹음 버튼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소하세요, 얼마든지. 저도 그때 안방에서 강보라가 저를 밀쳐서 허리를 제대로 부딪혔거든요. 남의 집 안방에서 남의 남편이랑 뒹군 상간녀가 폭행까지 저지르다니 참 대단한 따님 두셨어요. 저도 진단서 다 떼놨고 녹화도 되어 있습니다. 저도 폭행으로 고소할게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면서 제 직장 찾아와서 협박하시겠다고 한 거 이것도 다 녹음했습니다. 역시 똑같이 고소할게요. 제 단호한 대답과 녹음했다는 말에 전화기 너머에서는 멈칫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다음은 남편 차례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상간 및 이혼 소장 역시 남편의 회사로 송달되게 만들었습니다. 직장으로 소장이 날아가자 회사 내의 소문이 퍼지는 건 순식간이었고 남편의 회사 생활도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터진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기막힌 불륜 사건은 남편의 대학 동기 친구들에게도 당연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 한 명인 조진영이라는 남자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홈캠 영상에서 강보라가 조진영 말도 하지마 개짜증나 라고 언급했던 바로 그 친구였죠. 진영 씨가 털어놓은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영 씨와 강보라는 사실 남몰래 사귀고 있는 사이였고 심지어 양가 인사까지 마치고 결혼 약속까지 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남편 이광호는 그 두 사람이 결혼할 사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친구의 예비 신부인 줄 뻔히 알면서도 제 출장날에 자기 집 안방으로 불러들여 그 짓을 했던 겁니다. 강보라 역시 결혼할 남자가 있으면서 바람을 피운 것이고요. 저는 진영 씨에게 굳이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이 녹화해두었던 영상과 홈캠 원본 영상을 진영 씨의 카카오톡으로 조용히 보내주었습니다. 진영 씨는 키가 180 중반에 덩치도 아주 크고 입이 거친 친구라 평소에도 화가 나면 무척 무서운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신의 예비 신부와 10년지기 친구가 나눈 역겨운 영상을 확인한 진영 씨는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렸죠. 며칠 뒤 건너 들려온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진영 씨가 제 남편을 찾아가 그대로 멱살을 잡고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날 진영 씨에게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앞니가 부러져 결국 임플란트까지 새로 박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편의 10년지기 대학 친구 모임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죠. 결국 그 오랜 친구 관계도 완전히 끊어지고 박살이 났다고 했고요. 저는 그 시끄러운 소동과 생난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뻔뻔함과 강보라 측의 발악이 있었지만 제가 확보한 영상 증거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며 남편과 강보라 양측 모두에게 합당한 위자료를 두둑하게 받아냈습니다. 자기 머리채를 잡고 밀쳤다며 강보라 측에서 운운했던 폭행 고소건은 저 역시도 허리를 다친 진단서와 협박죄 녹음본을 들이밀며 강경하게 나갔어요. 그 일은 서로 없던 일로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강보라 측으로 위자료만 받고요. 모든 서류 정리가 끝나고 법원을 나서던 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그날 집에 홈캠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강보라는 뻔뻔하게 남사친의 아내인 저를 비웃으며 계속 제 집을 들락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를 제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도 기가 막히고 아찔합니다. 이제 저는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잘라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제 커리어를 탄탄하게 쌓아가며 그 어떤 기만이나 거짓 없는 깨끗한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온전히 저를 위해 꿋꿋하고 씩씩하게 잘 살아보려 합니다. 이것으로 제 기막혔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